영어라는 언어는요,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때 좀 이상할 겁니다. 왜 이렇게 예외가 많고 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거는 여러분이 정상이셔서 그렇습니다. 영어의 특징은 정확히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쓰거나 독해를 할 때는 수학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세계 공용어로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영어라는 언어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지우영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를 다루고 있는 주지후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영어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영어를 당연히 할 줄 알고, 부수적으로 할 줄 아는 언어들은 뭐 독일어나 그다음에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부터 그쪽 언어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국에서는 뭐 대학 다니느라 뭐 영어 하기도 바쁜데 굉장히 영어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 학부를 듣다 보니까 약간 진화생물학처럼 언어들의 이 역사를 쭉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학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영어의 초창기부터 뭐 중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항상 이제 마무리나 아니면 주석 부분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현대 독일어와 비교해보라, 이렇게.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공부하고 있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독일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나, 이제 이러면서 자꾸만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독일어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영어의 계통학적인 공부를 하다가 영어의 옛 모습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원래 현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지역 이쪽 게르마니아라고 예전 로마 사람들이 불렀던 이 지역 사람들이 영국에 건너와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는 영어의 원래 뿌리 모습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영어와 어느 점에서 독일어가 일치하는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영어가 독일어랑 많이 변했는가, 여기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쭉 공부를 해서 거의 대부분 문법과 문장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외국어를 내가 구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습득하는 또는 여기까지 완성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제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늦게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장 가서 제가 일반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학교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생활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영어, 그런 공부를 한국에서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는 거는 가서 내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 땅에 딱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 이제 생활을 바로 시작하기에 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가 한국에서 대략 2년 정도 실용 영어를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중반이라 뭐 이태원에 실제로 가가지고 외국인들 아무나 붙잡고 진짜 말도 걸어보고 이런 식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전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원어민들이 있는 사회에 실제로 떨어져서 한국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년인데 정확하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 거를 다 합쳐보면 그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일반 그냥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께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 회화라면은 저는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2년이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있죠. 영어라는 언어는요,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때 좀 이상할 겁니다. 왜 이렇게 예외가 많고 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거는 여러분이 정상이셔서 그렇습니다. 영어의 특징은 정확히 그겁니다. 영어는 굉장히 과도기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언어학자 호타 류이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지금 우리가 접하는 영어는 최종 버전 전에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영어가 발전돼가는 과정의 역사 어느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영어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아주 체계적인 그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체계를 독자적으로 갖춰가는 과정에 있는 현대 영어는 딱 그 중간 지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수많은 영어의 법칙의 예외들은 사실 원래 영어에서는 규칙이었던 애들,
그리고 영향을 받은 다른 외국어들의 통용되는 규칙들, 이런 것들이 한 언어 안에 다 같이 공생하면서 서로가 모순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주 예외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다. 저는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그래도 물론 한국어도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있지만 문어와 구어가 아주 다르진 않잖아요. 물론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그 한자어 쓰던 그런 세대분들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겠지만, 저는 그래서 영어를 좀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한자 세대 한국인들이 봤었던 한국어랑 비슷하다고 봐요. 즉 글로 써 있는 영어들은요 아주 체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 써 있는 영어들은 사실 토시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단어들, 접속사 이런 애들만 순수 영어 단어고, 대부분 다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거쳐서 들어온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은 그 라틴어 프랑스어의 문법 규칙을 따르게끔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쓰거나 독해를 할 때는 수학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규칙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면 내가 예측했던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 영어라고 부르는 구어체 영어들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즉 아주 옛 게르만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의 규칙들, 즉 약간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영어들은 라틴어 프랑스어 계열의 아주 논리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구어체들은 아주 예전 게르만어 단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얘네들은 단어마다 다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심지어 불규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화 실생활 영어는 경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배웠던 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무수히 많이 발생해야 그걸 통해서 내가 적절한 통계치에 의해서 통용 가능한 그런 말을 익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는데 원어민이랑 얘기해보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 당연한 겁니다. 구어가 문어와 너무나 다른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좀 깨달으실 수가 있는 게, 내가 배웠던 문법과 독해나 영작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화로 하는 영어는 그것과 결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즉 불규칙이 지배하는 것이 구어인데 규칙이 지배하는 것이 문어이다 보니까 한쪽을 공부한 사람은 다른 한쪽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느 쪽을 공부했냐? 문어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막상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때 배웠던 영어가 다 쓸모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 비논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사실 라틴어나 독일어 문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라틴어, 독일어는 어떤 농담이 있냐면 이거를 다 외우게 누군가가 고문을 하기 위해서 고안해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예전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요, 칠판에 라틴어 동사 변화, 단어 변화를 쓰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영화에서 그 어떤 목적으로 쓰인 거냐면 고통받는 학생들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게 라틴어 문법이고, 그보다는 나으나 그래도 악당에 가까운 것이 독일어 문법입니다. 근데 영어는 독일어 문법 체계와 라틴어를 베이스로 한 또 다른 언어가 프랑스어입니다. 근데 프랑스어의 체계와 독일어의 체계가 적절하게 혼합되고, 그 혼합된 이 혼돈의 세계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독자적인 체계를 또다시 갖추어가는 과도기적 언어이기 때문에 룰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즉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난해한 거예요. 너무 불규칙이 많은 겁니다. 즉 혼돈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떤 면에서 어렵냐? 하나를 배워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점이 어려운 겁니다. 규칙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규칙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이게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 불규칙이 결국은 다른 언어의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서 우리가 goose라는 거위의 복수형이 geese잖아요. 이게 원래 독일어식 복수형 방식이에요. 즉 독일어는 모음을 바꾸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규칙 명사 변화들은요, 게르만어의 속성대로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에는 이런 변화형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s를 붙이는 것은 프랑스어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세에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프랑스어가 보통 영어 문법을 결정짓는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 복수형의 대다수는 다 어떻게 끝나죠? s로 끝나죠. 그거는 프랑스어 방식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것도 규칙이고 저것도 규칙인데, 지금의 영어는 s로 끝나는 명사들이 복수형일 때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게르만어의 흔적이야,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게르만어를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오늘날에는 합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세계 공용어로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영어라는 언어에. 저는 어느 한 가지가 좋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은 면에서 우리의 삶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뭐 탄수화물을 끊어야 된다? 아니다, 지방을 끊어야 된다. 결론은 둘 다 적당히 먹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어떤 접점에서 항상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인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국어가 됐든지 문어와 구어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영어는 그 두 가지가 아주 많이 다른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배워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독해나 영작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문법은 그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러나 문법 규칙대로 굉장히 많이 안 움직이는 게 바로 일반 회화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좀 적절한 결론은, 자, 나는 실제로 영어권에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구어 위주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예외들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팝송도 미드도 모두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목적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권에 나가서 석사 과정을 밟을 겁니다. 그래서 학술에 관련한 논문을 내가 읽고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은 반대쪽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문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절대로 그 반대쪽처럼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영어로 문장을 쓰는 법을 공부를 하고, 그들이 쓴 글을 많이 읽고 하면서 내가 배운 법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많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이 어떤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영어라는 거를 영어는 사실 추상어입니다. 영어라는 거에 실체가 없어요. 영어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은 이런데 저 사람 말은 저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말이 틀렸거나 이 사람 말이 틀렸거나 해야 된다는 이 문법에 휩싸여서 어떤 공부법도 못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디 국제회사에 들어가서 무역 관련한 업무를 맡아서 영어로 이메일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찾는 상황이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영어로 이메일을 쓰는데 최적화된 영어를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버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나는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영국에 가서 철학을 공부할 생각이다.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부터 엄청나게 철학책으로 된 영어 문장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거기서는 엄청 논리적으로 글이 써 있을 것이고, 그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영어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배워야 되는 영어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딱 하나의 영어 공부라는 추상어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목표 설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나는 당장 이것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겠다. 그러고 나면 버릴 부분들이 생깁니다. 버릴 걸 다 버리고 나면 어떤 남는 부분이 있죠. 보통 그거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으면 그 누구도 후천적으로 다 자신에게 맞는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여기서는 제가 영어란 단어를 빼고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느끼시겠죠.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한다.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것은 원래 인간에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쁘게 진화를 했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을 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원래 수렵 채진민 시절에는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온 성과를 먹고 그런 식으로 생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과가 나려면 목표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즉 나는 아주 거대한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있지만 그것을 이상이라고 부릅시다. 현실의 나의 자그마한 목표들이 매일매일 있으면 그 일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축구선수 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과 같이 뛰겠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럼 답이 없습니다만 나는 오늘 드리블 연습을 30번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울 수 있는 목표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오늘 운동화 끈을 묶고 밖에 나가서 공을 30번 드리블을 하고 들어오면 그날의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그럼 우리 뇌는
그걸 기억합니다. 내가 성취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드리블을 30번 했다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이 됐을 때 어제의 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의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 즉 승자의 뇌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 날 설정한 목표가 아주 과하지만 않으면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은 다시 뭐 0.1% 정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을 의지 강한 인간으로 바꾸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고 싶다. 원어민처럼 나는 멋진 발음을 가지고 싶다. 나는 원서를 그냥 읽고 싶다. 미드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 이렇게 가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미드를 10분 시청하겠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아주 작은 성취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거인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